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셧다운을 피한 미국 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셧다운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출을 중단해야 될 때, 그래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줄 수가 없고, 연방정부에서 약속한 어떤 계약에 대해서 돈을 나갈 일이 있는데, 이제 돈이 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셧다운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 셧다운 상황은 조금 특이했던 것이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이 트럼프 정부가 현재 이제 공화당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막판에 미국 의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의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쓸 수 있었던 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사실은 12월 20일까지만 쓰는 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21일부터는 쓸 돈이 사실 없는 거였고, 따라서 20일이 끝나기 전에 의회에서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결정이 될지 말지를 가지고 서로 좀 막판까지 이제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다정을 넘겨서, 그러니까 사실 40분 정도는 넘겼습니다. 이 전날에 20일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하원에서 통과된 것은 예산안이 20일 오후 6시쯤이었고, 그 다음에 이날 밤에 상원에서는 21일 날 0시 40분에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즉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21일 날 몇 시간 동안, 적어도 최소한 40분 동안에는 셧다운 상황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이제 큰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냥 넘어가자고 한 건데요. 이유는 기술적으로 이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일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40분을 넘겼느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쨌든 합의를 이루어서 통과된 것이 중요하니까 셧다운으로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막판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사실은 임시예산안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하고, 그리고 차기의 트럼프하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공동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함께 나서서 기존 합의안을 흔들자고 요구를 하면서 이제 이게 흔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갈등의 불씨가 보여진 그런 부분인 건데, 어떤 요구를 했는지 살펴보면 일단 첫째는 기존의 임시 예산안이 너무 낭비적이라는 것이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 기존의 합의안을 찬성하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퇴출되어야 된다, 이런 위협의 글을 막 쏟아냈었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부채 한도를 없애달라는 그런 요구를 넣었습니다. 터무니없다면서 부채 한도가,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부채 한도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셧다운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바이든 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셧다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의 의견이 이제 공화당을 통해서 관철되기를, 의회 안에서 관철되길 바란 거죠. 근데 이 주장이 상당히 우리가 듣기에도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낭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주장은 동시에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지출을 줄이는데 부채는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돈 주머니를 그러니까 잠그겠다는 건지 풀겠다는 건지 양쪽의 방향을 동시에 요구하는 거니까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 백악관 입법 담당자, 이 사람은 예전에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에서 입법 담당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이 법안에 반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낭비가 많다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부채 한도를 없애서 더 많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요구를 하면서 그걸 반영을 해달라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실제로는 공화당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반영한 부채 한도를 없애는 그런 안을 한번 올려보기도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안을 한번 상정을 해보았을 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안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 그래서 이탈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결국에는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나온 안이 처음의 안보다는 많이 줄였지만 예산 전체가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항목을 많이 여러 가지를 삭제하고 대신에 부채 한도 폐지라는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적재한 그런 어떤 제3의 안을 공화당이 만들어서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이제 통과를 막판에 시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이 예산의 기간을 좀 늘려놨습니다. 현재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을 내년 3월 14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돈 많이 쓰는 예산들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재난구호 예산 같은 것은 1,000억 달러를 쓸 수 있게 농민 지원 예산에도 100억 달러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요전에 부결되었던 거기에 들어있었던 부채 한도 폐지에 관한 이 트럼프 요구사항이 이제 빠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합의해서 통과를 할 수 있었고 또 대중국 투자 제한에 관한 항목이 맨 처음 합의안에 들어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것은 이제 머스크의 입김일 것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짐작입니다.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는 없지만 머스크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중국 투자 제한을 거는 이 조항이 아마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의 최종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진 채로 통과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공화당 내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 폐지라는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바로 들어주지 못한 대신에 부채 한도를 1.5조 달러 정도를 상향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을 2.5조 달러 정도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우리 올해는 이렇게 할 여건이 지금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이제 새롭게 의회가 출범을 하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이 예산의 항목들을 여러 가지 삭제를 하고 이제 문구를 상당히 간소화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글자 수는 맨 처음 양당이 합의했던 내용보다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통과된 내용이 글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500페이지에서 무려 100페이지 정도로 감소했는데 그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운드 단위에서 온스 단위로 바뀌었다. 킬로그램 단위에서 그램 단위로 바뀌었다는 그런 수준의 표현인 거죠. 그 정도로 실제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배경에는 이거는 지금 X에 올라온 글인데요. 일론 머스크하고 우리가 X에서 낸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빠져있죠. 트럼프가 주장했다는 표현이 빠져있고 X에서의 주장이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X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실제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머스크 지지자들의 자신감이 표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끝에다가 이와 같이 이렇게 파운드에서 온스 단위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당신이 바로 미디어다. 지금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고 그리고 복스 퍼퓰리, 복스 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대중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맥락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왕권에 대항하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민중, 대중,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왕에게만 이제 그 권한을 주지 않고 대중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그래서 휘그당이 예전에 이제 왕권에 대항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왕권이나 아니면 이제 교황의 목소리에 반해서 민중의 목소리를 강조할 때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1500페이지에서 100페이지로 줄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많이 깎였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이제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다만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냐면 의원들의 생활비를 인상하는 부분이 삭제가 됐고요. 3.8% 올리려고 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빠꾸 맞은 그런 셈인데요. 그 부분이 하나가 삭제가 됐고 또 이제 소소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뭐 수수료 규제를 그런 부분들을 삭제를 한다. 또 이제 소아암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을 삭제를 했고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하고 해서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아까 1,000억 달러짜리 그런 예산, 100억 달러짜리 예산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총액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고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게 대부분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글자 수는 많이 줄였죠.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출을 확 줄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들이 만들기로 한 정보 효율부, 도지에서도 그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데 실제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아주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일단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금융위기 2009년에 1.4조 달러 정도 미국 적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도 트럼프 때라고 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적자 폭은 큰 상태였고 2020년 코로나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자가 늘어났죠. 3.1조 달러까지 적자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에도 많았고 22년에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23년에도 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 인구 고령화라든가 뭐 건강보험 비용 지출이 증가했다든가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세수 대비해서 지출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도에 연방 정부의 수입은 4.4조 달러였는데 지출은 6.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재정 적자로 표현이 되고 이런 재정 적자는 부채로서 감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많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지출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지출을 늘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찍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양적 완화 조치를 하면서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사실 미국도 많이 재정 적자가 늘어났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정부에서 이 시기에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을 찍어서 자금을 조달했고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비용이 매우 낮았던 기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그로 인한 어떤 비용이 이제는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미국 정부의 부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절대금액 기준으로 보면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거를 1인당으로 나눠서 보면 피터슨 연구소에서 이제 피터슨 재단에서 집계한 게 있는데요. 1인당 10만 달러 정도의 부채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부 부채 비율을 따지는 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GDP 대비해서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100% 정도에 달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할 때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기세대로 간다면 2054년에는 172%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채 비율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이렇게 나래비를 쭉 줄을 세워 보았을 때 물론 일본이 이런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또 이제 그리스나 이태리처럼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들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만 미국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트럼프 정부는 그리고 앞으로 정부 지출을 줄여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그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추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왼쪽에 보고 계신 표는 텍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에서 트럼프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게 될 것인가, 정부의 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을 프로젝션을 한 건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거는 이제 현재 기준대로 정부가 이제 재무제표를 운영하던데 트럼프의 공약이 반영되면 플러스 효과는 어떻고 마이너스 효과는 어떻고 이렇게 이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이 전체 이제 연방 정부의 돈주머니가 있다고 할 때 이 돈주머니가 줄어드는 쪽으로 계속 모든 정책들이 공약들이 방향이 거의 대부분은 줄어드는 쪽으로 되어 있지 이게 늘어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이라고 하는 TCJA라는 법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본인이 2017년도에 만들어 놓은 법이었는데 그 법을 2025년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3조 달러 이상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회보장비를 면세 처리하는 것도 1조 달러 이상 세수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세하고 지방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이고 세수가 늘어나는 요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는 관세. 관세를 여기 이 텍스 파운데이션에서는 이 관세 수입으로서 앞으로 10년 동안 3.8조 달러의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계산한 근거를 보면 보편 관세를 20%를 적용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야심찬 구상이기 때문에 보편 관세 모두에게 20% 매긴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비현실적일 수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사실은 좀 더 관세 수입은 적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IRA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부분까지 이건 반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계속 IRA에 대해서 바이든 정책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폐지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던 부분이 사라짐으로써 전체 세수에는 연방정부의 돈주머니에는 플러스로 0.9조 달러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해봤을 때 결국에는 10년 동안 1.9조 달러의 재무제표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줄이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나 그 라마스와니가 하는 그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적으로, 예를 들면 뭐 1년에 쓰는 돈을 2조 달러씩 팍 줄인다 이러면은 가능하긴 할 텐데, 이번에 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보듯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다 쉽지는 않습니다. 1500페이지에서 100페이지로 글자 수를 줄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글자들 안에 들어있는 예산을 실제로 1000억 달러, 100억 달러씩 팍팍 깎아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쉽게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지난 11월 5일 날 사실 대통령도 공화당이 당선되었고, 그리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우위가 달성되었고, 또 하원에서도 공화당 우위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레드 스위프가 되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반을 살짝 넘기는 수준으로 상원과 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예를 들면 상원에서 60%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면 훨씬 사안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6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 어떤 원하는 법안의 통과나 아니면 원하는 법안의 이제 폐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필리버스터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60% 이상 확보하지는 않았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명을 확보했고, 100명 중에 53명, 53%를 확보한 것이고, 하원은 더 심합니다. 하원에서는 원래 435명이기 때문에 218명을 차지하면 과반수인데, 지금 218명을 넘기는 했지만 2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주 얇은 수준의 과반을 가지고는 상대 당한테 금방 블로킹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블로킹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산 조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산 조정이라는 것은, 이건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조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60% 이상의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과반수만으로, 단순 과반수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법안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몇 가지 적용이 되는데, 첫째는 예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예산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여기 이 법안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순 과반이라는 이유로. 또 하나는 예산 기간 이후에, 요 예산 기간이라고 하는 건 10년 동안인데요. 이 10년 동안 이후에 적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의 조정은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사회보장제도를, 예를 들면 공화당이 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사회보장제도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이 약속한 것을 갑자기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 계속해서 이런 것을 여러 번 쓸 수는 없습니다. 연간 1회 정도 쓰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다만 연간 1회라는 것은 규정상으로 있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고, 연간 몇 번 정도, 수번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쓸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이 적용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인데, 트럼프 정부는 일단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실현시키려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이제 아주 얇은 과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예산안을 확보하거나 혹은 기존의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의 트럼프 패키지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예산 조정안에 어떤 패키지를 넣어서 트럼프가 아젠다를 실현시키려고 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 국민들에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인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큰 정책들도 이런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통과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2017년도에 아까 보셨던 트럼프 세금 감면, 트럼프 정부가 시도했던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 TCJA라고 하는 법이 바로 이 절차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고, IRA도,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도 예산 조정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은 상대당의 동의를 충분하게 얻지 못했을 때 과반만으로도 그냥 약간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법안화가 성공해서, 그래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던 그런 정책들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인데, 현재 존 상원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하원의 스칼리스 원내대표는 이민하고 에너지와 같은 트럼프
아젠다를 먼저 여기 이 절차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좀 나중에 하자고 했고요. 근데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세금 문제를 먼저 하자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세금 문제는 지금 곧 만료가 될 예정이고 그걸 비는 기한 없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런 주장이 많았고 에너지 문제도 2025년에 예산 조정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셰일가스 시출을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패키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분은 IRA의 기존 내용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 완전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상당 부분 후퇴시키는 내용들도 거기에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텍스 파운데이션에서도 IRA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할 때 기존에 있던 이런 혜택을 다시 회수하는 부분도 이런 예산 조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폐지, 사실상 폐지 이런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리필이라고 하는 진짜 폐지, 법안의 폐지가 아니라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일부 회수하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 이제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가장 먼저 이제 타깃이 될 만한 부분은 전기차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7,500의 세액 공제 이것은 아마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사이클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번에 0.25%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현재는 정책금리가 연 4.25에서 4.5%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CME 패드워치에서 내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패드의 정책금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전망한 것인데 전혀 내리지 않는다. 0% 내린다가 16.7%인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4.25에서 4.5인데 그냥 그대로 내년 12월 말에도 그대로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번 정도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36.4%, 두 번 정도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은 30.2%입니다. 세 번 정도 내린다가 13.0%로 많지 않고 그 아래는 뭐 미미합니다. 대부분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없을 것이다. 내지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의 추세 그 사이클은 이번으로 1차 마무리가 된 것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로 한 주 쉬고요.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